네, 4부에서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 또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까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냈는데 네. 일단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야당의 평가는 당연히 박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여당이니까 뭐 후하게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이 이 내외 도전이 심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되는 과제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뤄내기에는 저희들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가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니다. 예. 이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는 예.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성과들, 이를테면 문재인 케어라든가 아니면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든가 뭐 이런 이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질 수 예.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반성적으로 예. 돌아보면서 더욱 그 자세를 가다듬고 예.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 때문에 조금 그 경제적 성과 묻힌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고 네. 또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고 네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네. 그러다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무총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정국 거치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예. 이제 후반기 임기 반을 맞으면서 그런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또 극복하고 새로운 자세로 예. 이 국정을 끌어나가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그런 게임인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실기했다. 이걸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만 총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 선거는 항상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 반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이 평가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박하게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난 2년 반은 이렇게 후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버텨온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던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숙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그 방향을 쭉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간다면 조금 부족한 정책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정책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유효하고 또 개혁을 하는 데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잘 가려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도 예측 가능성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5당 대표회동 대통령하고 또 만났는데 물론 대통령이 이제 모친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 와준 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시작한 것이다.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대표들을 이렇게 관저로 초대한 건 아마 대통령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정 협의회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자.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자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으니까요. 협치 그동안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말씀하셨으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간담회 포함해서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100차례씩 하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었는데 정말 이거 오랜만이거든요. 네네. 이런 자리는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허심탄회하게. 아주 오랜만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취임 2주년 때 한번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과제를 많이 안고 계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위축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무역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요. 미중 무역 관계도 그렇고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또 남북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정말 많은 과제를 안고 일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이 국민들께 이 정책 하나하나를 설명하실 시간보다 일을 우선해서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당 의원을 모셨으니까 제가 여당 의원 편에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야당이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가 좀 심하지 않았냐. 특히 추경 같은 것도 신기록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500조 안 넘기게 하겠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이거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되잖아요.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국회에는 또 국회 나름의 이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나하나 또 잘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협치를 하자고 하면 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동안 사실 IMF로 망했던 우리 그 경제 이것을 누가 살렸습니까? 정부는 곳간이 비었고 기업들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금 모아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그 기업들은 그런 대로 이렇게 이 곳간을 채워갔는데 정부도 그런 대로 살아났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와 그다음에 저소득의 제대로 생활이 어려워졌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9년 아닙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참아왔던 거는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투자해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국민들이 가진 것 없고 기업은 가진 게 있어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소득 또 올려주면서 소비를 부양하고 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마 어제 그 청와대 들어가서 6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 협치 분위기에도 안 맞고요. 빨리 이 생각을 고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친기업 프렌들리 이러면서 그 법인세 깎아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근데 투자 고용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국민들 주머니만 뺐단 말이죠. 낙수 효과도 없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다. 이 말씀 같고요. 그렇습니다. 협치 얘기하셨으니까 협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최근에 그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 또 이런 막말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은 당연히 여야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되고, 예. 또, 책임 있는 이 국회 이 예결위원장 자리에서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김재원 의원 같은 분 사실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는 특히 이제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의 예술이죠. 예, 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말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인은 이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만 유권자들께서 잘 가려서 국회에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막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 이런 것도 있던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막말이라기보다는 혐오 발언. 혐오 발언? 예. 혐오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이 의회에다가 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이런 방지법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 국회에다가는 우리 제1동포들 혐오 발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국회 안에서 혐오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시민은 폭도라든가, 광주 항쟁은 북한의 개입? 이렇게 특수 부대가 와가지고 했다. 이런 식의 발언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해 봅시다. 일단 총선 기획단 민주당도 꾸렸고 자유한국당도 꾸렸는데. 언론의 평가는 꾸린 것 자체는 민주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총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총선 기획 단장이시니까 각오 한마디 듣고 얘기합시다. 예, 이제 저희가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에 반드시 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고요. 그런 만큼 당 내가 또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당이 보다 더 새롭게 혁신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식될 수 있도록 당이 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저희는 공정, 혁신, 미래 이런 가치로 추출을 했는데요. 그런 가치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 정책의 측면에서나 또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후보를 준비하는 면에서도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선 기획단 민주당이 이겼다. 이제 일단 꾸린 것만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일단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됐던 여성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점이 있을 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는 걸 보고 소름 돋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그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내부 총질했던 금태섭 의원을 왜 총선 기획단에 넣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단 말이죠. 내부 총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주장을 했죠. 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주장을 했을 뿐이고요. 그러나 금태섭 의원이 그런 이제 이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의 입장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온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봐서 우리 당의 소중한 이 자산의 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그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총선 기획단 이야기 하니까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총선 기획단이 뭐 하는 데냐. 공천장을 막 줄 수 있냐.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총선 기획단은 이제 당이 선거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 기획단 같으면은 우선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경선과 관련된 규칙을 다 마련을 했는데요. 다만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 심사와 또 순위 결정하는 그 과정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총선의 기본 이 컨셉과 전략 그리고 또 이 필요한 어떤 이 제도라든가 또 선거 대책 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 선거 대책 기구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그 안으로 이제 총선 기획단은 그대로 이제 흡수가 돼서 이 총선 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총선 기획단 젊은 층 참여를 보면 뭐 장경태, 황희두, 정은혜 이런 분들 네, 뭐 40대도 꽤 들어가 있고요. 네네. 2030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최근 네. 민주연구원에서 네네. 모병제 안을 제안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슈가 일단 벌써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네. 그러면서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약간 사고성 이 보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원의 외교 국방 쪽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예. 그것을 이제 이슈 브리핑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슈 브리핑 발간 결정이 나기 전에 언론에 유출이 돼서 기사가 먼저 되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아주 뭐 검토를 안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논의해볼 만한 것이죠. 네. 예. 지금 사실 이 인구 구조라든가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현재의 이 군의 병력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병제로 할 거냐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이 대책을 세울 거냐는 것은 아직 당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총선용으로 일부러 흘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글쎄요. 그러면 제가 사고였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득이 되는 사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해가 되는 사고도 있는데요. 예.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반대가 좀 많더라고요. 국민들 여론조사는. 네네. 예. 근데 그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모병해서 직업 군인이 되면 월 300만 원 정도 주는 거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300만 원 이거는 반대해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예. 이건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꾸준하게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도 12월까지만 지금 일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1월 달부터 당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오늘 제가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제 비서실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의 요청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그러면 이제 놓아드릴 생각이다. 뭐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주목이 됐는데요. 뭐 당에서 아직 이 총리께 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당장 언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이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 항상 1위를 달리고 있고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의 신망도 받고 있고 당에서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위해서? 요청할 때가 오겠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현실적인 법안 관련 부분인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네네. 이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이 5당이 공조가 돼서 쉽게 본회의 처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사법개혁법안은 이 그 표결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4당이 공조해서 또 뭐 무소속이라든가 대한연대 이런 쪽에 협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표결 처리를 해본 이 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5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건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뭐 그저께 이 그 황교안 대표가 이 기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 270석 안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다른 당들도 기존의 우리 패스트트랙 안에서 크게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당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예.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주도를 해서 정치 협상회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 그 두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어요. 예. 다음번에는 뭐 청와대도 가셨으니까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5당 합의안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송금주원 민주당의 두 번째 입당 신청했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짧게 답해 주세요. 예, 그 이번 주말에 이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예. 심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